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사이 북대서양 한가운데에는 페로 제도라고 불리는 작은 섬 무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1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의 모든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인구는 5만 6천 명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이곳은 어디를 봐도 높은 산, 가파른 절벽, 바다,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있어 독특한 곳입니다. 페로 제도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지만 많은 지역 법률과 결정을 위해 자체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페로어라고 불리는 고유의 언어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는 1000년도 더 전에 이곳에 온 노르스 정착민들이 사용했던 고대 노르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이 섬들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습니다. 페로 제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곳의 암석들은 화산 분출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 비, 바람, 그리고 바다가 지금 볼 수 있는 산과 절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페로 제도의 많은 부분이 바다로 곧장 떨어지는 높은 암벽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전체 면적은 약 1400제곱킬로미터로 아주 작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체 군도의 길이는 약 113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산, 피오르드, 그리고 분리된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이 단순히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다리, 페리, 터널을 이용합니다. 몇몇 섬을 연결하기 위해 바다 밑을 지나는 해저 터널도 있습니다. 날씨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이 자주 강하게 불고 날씨가 빠르게 변합니다. 하늘이 맑았다가도 잠시 후에는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페로 제도는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섬들은 바다에서 오는 변화무쌍한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여행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산에 오르기 전에 항상 날씨를 먼저 확인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파로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어업은 이들의 주요 식량과 소득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페로 제도 경제의 큰 부분이 어업과 양식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현대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바다의 연결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인 스트레이모이에는 수도인 토르스하운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대부분 수도에 비해 작지만 페로 제도 인구의 상당수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청사, 기업, 학교들도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주요 항구도 있습니다. 토르스하운이라는 이름은 토르의 항구라는 뜻으로 천둥의 신 토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고대 노르드 종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드 정착민 시절에도 사람들은 팅가니스라고 불리는 작은 반도에 모여 법을 만들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9세기경 이곳에서 의회가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루그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전통 중 하나입니다. 팅가니스에는 지금도 빨간색의 풀로 된 지붕을 가진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토르스하운의 옛 마을에는 수백 년 된 집들이 많으며 일부 건물은 여전히 정부 청사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붕 위의 풀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붕에 잔디나 두꺼운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집안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붕을 거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페로 제도의 일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건물에서는 잔디 지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산, 강한 바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경에 맞춰 적응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후에 맞는 집을 지었습니다. 섬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바다에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토르스하운에서 멀어질수록 가파른 산과 대서양이 페로 제도의 각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페로 제도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페리나 더 긴 도로를 이용해야 했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바다 밑에 터널을 뚫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아이스트로이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202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1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 토르스하운이 있는 스트레이모이와 아이스트로이 섬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 터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바다 밑에 로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해저 로터리입니다. 세 개의 터널이 이곳에서 만납니다. 중앙에는 큰 예술 작품이 있고 주변에는 파란 조명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별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는 바다 아래 약 190m까지 내려갑니다.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일부 경로에서 이동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몇몇 구간은 약 15-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페루 제도에 있는 유일한 해저 터널이 아닙니다. 현재 이런 터널이 4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가 터널 라인은 바가르와 스트레이모이를 연결합니다. 노르도야 터널 라인은 보르도이와 트로이를 연결합니다. 아이스 트로이어 터널 라인은 스트레이모이와 아이스 트로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산도이어 터널 라인은 스트레이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만으로 섬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페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터널들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페루 제도의 바위 대부분이 현무암이기 때문입니다. 현무암은 단단한 화산암입니다. 터널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설치합니다. 작업자들은 깨진 바위를 천천히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바닷속 길을 완성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 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마을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상품을 옮기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터널은 단순한 관광명소가 아닙니다. 터널은 페루 제도의 사람들이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터널이 섬들을 연결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섬 생활의 중요한 일부였던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심지어 페루 제도라는 이름도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의 섬들로 설명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섬들에는 양이 있었으며 이는 노르스 정착민 시절부터입니다. 양은 고기와 약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매우 중요했습니다. 양모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에서 필요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양모는 페루 제도가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양모는 페루 제도의 금이다 라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도 페루 제도에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양의 수는 약 7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페루 제도의 양은 작지만 튼튼합니다. 이 양들은 추운 날씨, 강한 바람, 가파른 산에 익숙합니다. 대부분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지냅니다. 이 양들은 산길 옆이나 때로는 마을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시장에 더 저렴한 천이 많아져서 양모가 예전만큼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로의 제도에서는 여전히 뜨개질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양모로 스웨터, 모자, 그리고 다른 옷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파로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옛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파로의 제도에서는 두 가지 다른 시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첨단 공학으로 만든 현대적인 터널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는 듯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사람들이 바다로 나뉘고 거친 날씨에 의해 형성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페루 제도에서는 파로의 체인 댄스라고 불리는 오래된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춤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움직이며 긴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악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움직임만 사용됩니다. 이 노래들은 발라드라고 불립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왕, 전사, 사랑, 그리고 오래된 노르드 문화에서 유래한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체인댄스는 페루 제도의 이야기와 언어를 수세기 동안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의 주요 언어는 파로에서 또는 페로이스케입니다. 이것은 노르드 정착민들이 1000년 이상 전에 가져온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한 북게르만 언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와 교회에서는 덴마크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파로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상 대화에서, 그리고 노래에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1846년에 웬체슬라우스 하머스하임이 파로에서의 표준적인 철자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통일된 표기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38년에 학교와 교회에서 파로에서어와 덴마크어가 동등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파로에서어가 주요 언어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파로에서어를 사용합니다.
덴마크어는 공식적인 제2 언어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파로의 수인들의 옛 노래, 이야기, 그리고 언어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문화를 뒤로하고 북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섬 중 하나인 칼소이로 가보겠습니다. 이 섬은 길고 좁으며 높은 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작은 마을이 있고 인구도 매우 적습니다. 남쪽의 시드라달루르에서 북쪽의 트롤라네스까지 약 17km에 달하는 도로가 지나갑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 산속에 만들어진 4개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도로와 터널의 일부 구간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칼소이의 가장 북쪽에는 칼로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작지만 주변 경치 때문에 이곳이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높고 푸른 산들이 곧장 대서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대에 가려면 먼저 트롤라네스 마을로 가서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몇몇 인근 섬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소이에서는 날씨가 빠르게 변합니다. 갑자기 안개가 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칼소이는 2021년에 개봉한 제임스 본드 영화 노 타임 투 다이의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영화의 일부 장면은 칼로르 근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지역 사회는 영화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본드를 위한 작은 묘비 같은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팀과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도 칼소이의 산, 터널, 그리고 바다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페로 제도의 다른 지역들처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척박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산과 바다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그들은 도로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술이 변해가도 그들은 여전히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언어, 노래,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페로 제도에서는 문화와 터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계 역시 상당 부분 바다에서 나옵니다. 페로 제도는 땅이 좁고 넓은 농경지가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 석유 산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바다는 물고기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많은 페루인들에게 어업이 주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업과 양식업이 그들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페로 제도의 수출품 가치의 90% 이상은 생선과 해산물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구, 해덕, 청어, 고등어, 그리고 특히 대서양 연어가 포함됩니다. 이곳에는 연어 양식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연어는 섬 주변의 차가운 바다에서 키워진 후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최신 무역 자료에 따르면 연어는 여전히 페로 제도의 단일 해산물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가 적더라도 이곳에서 해외로 판매되는 해산물의 양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페로 제도 사람들이 오직 어업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과 같은 다른 산업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관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빠르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섬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터널들 덕분에 작은 마을에 살면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페리를 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몇몇 노선에서는 자동차만 있으면 됩니다. 바다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지역사회의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삶이 점점 더 현대화되면서 페로 제도의 젊은이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덴마크나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더 큰 도시로 떠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일을 위해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조용한 삶, 가족,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대도시의 삶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페로 제도의 가장 남쪽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드로이 섬이 있습니다. 그 남쪽 끝에는 아크라베르그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1909년에 이 지역 주변의 위험한 바다를 지나는 선박들을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등대는 땅의 끝에 위치해 있으며 넓은 북대서양을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매우 강하고 날씨가 빠르게 변합니다. 하늘이 맑을 때는 바다의 경치가 아주 넓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안개가 끼면 멀리 있는 산과 절벽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페로 제도에서는 가끔 또 다른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공기 중 습도가 맞으면 두꺼운 안개가 산의 옆면을 따라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폭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름과 안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안개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습하고 차가운 공기를 산 위로 밀어 올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상에 도달한 후에는 반대편으로 흘러내립니다. 안개가 두꺼워서 마치 흰물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페로 제도의 오랜 역사는 섬의 끝자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르사운 근처에는 키르큐비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소 중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페로 제도의 교회와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마그누스 대성당의 유적과 작은 올라브스키르켄, 즉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키르큐비르 가르두르입니다. 이곳은 900년이 넘은 부분도 있는 매우 오래된 목조 농가입니다. 가장 오래된 구역은 로익스토반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주택 중 하나로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같은 파로에스 가문이 17대에 걸쳐 이곳에 살았습니다. 즉, 유럽이 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동안 이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삶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1100년대와 모든 것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단순한 박물관 전시물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역사에 진정으로 속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페로 제도가 왜 특별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 작고 유럽의 대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에 뒤처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바다 밑에 터널을 만들고 현대적인 어업 산업과 빠른 인터넷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정부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페로어와 체인댄스, 양사육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집들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적인지 전통적인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페로 제도가 여전히 독특하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산과 바다로 나뉜 이곳에서 그들은 섬들끼리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섬들에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성된 전통과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로 제도의 이야기 끝에는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도 적습니다. 날씨도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페로 제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이곳에 5만 5천 명 이상이 살게 됩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곳은 많은 페로 제도 사람들이 공부나 일을 위해 덴마크나 다른 나라로 떠나더라도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이곳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 사람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들이 가까이 있어서 집에서 직장이나 학교, 바다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의 삶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몇몇 상품의 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대도시에 비해 일자리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섬에 없는 특별한 의료 치료나 교육이 필요할 때는 덴마크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로 제도가 점점 더 현대화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서 오는 몇몇 문제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빠른 인터넷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병원과 학교도 있습니다. 자체 대학도 있습니다. 공항, 페리, 터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의 자체적인 필요를 위해 직접 많은 결정을 내리는 정부도 있습니다. 페로 제도는 여전히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지만 그들만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로 제도 정부는 어업, 세금, 비즈니스, 교통, 교육, 문화, 사회 서비스 등 많은 분야를 관리합니다. 즉, 인구가 적더라도 일상생활에 관한 많은 결정들이 바로 페로 제도에서 직접 내려집니다. 이는 덴마크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중요합니다. 경제도 다르고 지리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큰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지만 페로 제도 사람들은 여전히 뚜렷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국기가 있고 그들만의 의회가 있으며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이 되기 위해 굳이 버릴 필요 없는 자신들만의 문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로 제도에서 집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장소, 가족, 언어,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곳과의 연결이 남다릅니다. 길 뒤에 어떤 산이 있는지 알고, 어디서 강한 바람이 부는지 알고, 날씨가 나쁠 때 어떤 길이 막힐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이나 다른 큰 도시에서의 삶을 경험한 일부 페로 제도의 젊은이들에게는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와 오락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로 제도에서는 가족, 자연, 그리고 공동체와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조상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대적인 일자리도 있고 국제적인 기업들도 있으며 뮤지션,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종사자,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페로 제도에 살면서도 해외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대적인 삶과 작은 섬 공동체 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용할 때 느끼는 편안함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페로어 단어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 단어는 후근이입니다. 큰 이벤트가 필요 없는 단순한 행복과 편안함 같은 것이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밖에 날씨가 안 좋을 때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요. 혹은 집에 앉아 바람과 비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이건 페로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실내에 머물러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곳에서는 왜 이것이 중요한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수많은 오래된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저 터널을 만들면서도 뜨개질한 울 스웨터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페로어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식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모임이 있을 때 체인 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추기 위해 예전의 삶의 방식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페로 제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한 지역이 점점 더 현대화될수록 작은 공동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합니다. 페로 제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인프라를 이용해 작은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작은 섬에 살면서도 가족 중 한 명이 더 큰 마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빠른 인터넷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방식으로 페로 제도는 현대 기술을 이용해 작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섬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와 기후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페로 제도는 더 이상 바다로 분리된 단순한 섬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 제도의 전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조용하거나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들이 특별한 이유는 더 단순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에서 어떻게 삶을 잘 꾸려나갈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산을 없앨 수 없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섬을 유럽 가까이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곳들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동안 페로 제도에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집이라고 불러온 이 작은 곳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